전북도원의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그 딸기 시설환경관리 쪽인데 온도, 습도, 광, 그다음에 수분 정도까지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딸기 재배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비료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전 시간 거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 통영하시는 분들은 밑거름에 너무 많은 그 비료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료가 아니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포대태비 중에서 20kg당 약 800g 정도의 그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료가 한 동에 15포대 이상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간 거다. 그리고 포대태비는 좀 줄여주시고 이게 이제 퇴비하고 다르다는 이유는 뭐냐면 퇴비는 유기물과 질소 비료가 적정한 비율로 이 고온에서 퇴비화 과정을 거친 것만 퇴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포대퇴비들이 포대퇴비를 개봉했을 때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퇴비화 과정이 덜 거친 거고 퇴비가 아닌 비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이걸 퇴비로 잘못 알고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비료가 과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고설재배 같은 경우는 상토에 따라서 급액 이시가 달라질 필요도 있고 품종에 따라서 급액 이시가 달라질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인 딸기 이시는 1.0으로 시작하시되 이걸로 이제 관리함에 있어서 잎줄기가 잎이 길게 나온다든가 꽃대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비료 흡수보다는 물의 흡수가 많아져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상대적으로 물을 덜 먹게 하기 위해서 이시를 올린다든가 급액의 간격을 벌린다든가 일의 급액량을 변화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시설환경 관리는 우리가 온도, 광, 공기, 수분, 토양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온도라는 부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동형 하우스 같은 경우도 온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광인데 실제 우리 단동형 온실에서 내지는 뭐 연동이라 하더라도 보광 등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추자 대비 효과를 뽑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딸기 같은 경우는 토마토나 파프리카처럼 강한 광이 필요한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별로 차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관리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우스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이제 그 작물이 광합성을 시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환경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열풍기라고 하는 그 난방 방법이 하우스가 밀폐된 조건에서는 과한 연소가 되게 되면 이산화탄소 수치가 너무 올라가게 돼서 이 수치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불완전 연소에 의한 가스장애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게 되면 작물도 기본적인 생장 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이 호흡에 영향을 주게 되면 꽃대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든가 만들어진 꽃대가 제대로 생육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뭐 그런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의 수분은 속도, 습도이고 근권의 수분은 토양 수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급액 관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별도로 토양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중점으로 살펴보면 또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좀 그렇고 토양 수분을 측정하기 위한 뭐 수분 장력계 정도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골격자재라고 하는 철근 가지고 이 철근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렇게 외부하고 단절이 되다 보니 튀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외부는 바람이 불고 뭐 해가 떴다가 잠깐 온도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조건인데 외부에서 차단된 조건이다 그러면 햇빛을 통해서 들어온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높아지거나 온도가 높아지면서 공기 중에 습도는 낮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작물 재배에 불합리한 조건이 되고 아침에는 온도가 계속해서 밤새도록 그 전날에 뜨거웠던 공기가 서서히 식게 되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슬점이라고 하는 물방울이 생기는 공기 중에 습도 안에 있는 수분이 어떤 물체에 닿아서 물방울이 되는 그런 결로점까지 가게 되면 아침에 이제 비닐하우스 내부가 물이 축축하게 젖고 우리가 이제 이 물방울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맺혀서 뚝 떨어지게 되면 차가운 물이 작물체에 떨어지면서 작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주거나 병을 유발하는 한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피복이 쌓여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환경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도 환경인데요. 시설 내부에서 온도 일교차가 크고 기온 분포가 위치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온도차가 크다는 얘기는 아침부터 해가 쭉 들어와가지고 온도가 올라갈 때는 계속 쭉 올라가다가 내가 이걸 하우스의 측창이라고 하는 환기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닫아 놓으면 외부 온도는 뭐 30도까지 올라가는데 내부 온도는 뭐 40도까지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작물 생육에 좀 제한이 되는 조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하나 위치별로 온도가 다른 거는 뭐 예를 들면 바닥 부분, 중간 부분, 그다음에 천장 부분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쪽 공기는 뜨겁고 아랫부분은 차기 때문에 온도계를 만약에 바닥부에 놓는 거하고 상단부에 놨을 때에는 우리가 개폐 정도가 뭔가별로 설정 온도는 같지만 위치가 다를 경우는 하우스 실제 내부 온도는 설정 온도가 같을지라도 연림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입구 쪽, 중앙 쪽, 끝 쪽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위치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온도가 다르게 조성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기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너무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하는 방법,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내가 원하는 온도로 온도를 올리는 난방, 그리고 너무 높은 온도를 그 밑으로 내리는 냉방,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단독용 온실에서는 주로 환기, 보온, 난방 이 정도가 되겠고, 냉방 수단으로서는 단독용 온실에서는 비용을 낮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환기를 쭉 보면 시설 내 온도를 고온이 올라가는 걸 방지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위에 쌓여있는 뜨거운 공기를 예를 들면 천장 환기팬을 통해서 밖으로 빼낸다든가, 아니면 안에 환기팬을 통해서 양쪽 끝단으로 보내고 끝단에서 배기팬을 해서 밖으로 빼낸다든가, 아니면 측창을 열게 되면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온도의 분표를 고르게 만드는 데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습도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에서 겨울철에 주로 하우스 내부는 습이 높고 외부는 온도는 낮지만 습은 좀 높은 조건, 습은 좀 낮은 조건에서 외부의 그 습이 낮은 조건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 공기하고 섞이면서 습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 매우 주의할 건 뭐냐면 외부의 온도가 시설 내부의 이슬점, 공기가 물방울로 되는 이슬점보다 낮을 경우에는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시설 내부의 그 높은 습도가 어딘가에는 물방울로 맺히게 되는데, 이 맺히는 부분이 만약에 딸기의 꽃이나 딸기 과실에 맺히게 되면 꽃의 수정을 방해하고 아니면 그 곰팡이균의 균사가 뻗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가 내부의 이슬점보다 높아졌을 때 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야간에 그 대포를 많이 동작을 시키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이 등유가 완전히 연소되지 못해서 불안정 연소가 되면서 이제 일산화탄소나 뭐 예를 들면 질소산화물 같은 것이 배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시설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우리 작업자에게도 건강상 좋지가 않고, 작물에서도 일산화탄소나 이런 질소 화합물 같은 경우는 생리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스를 배출하는 목적으로 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온인데, 이 보온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온실 표면에서 나가는 열을, 예를 들면 하우스 피복이라고 하는 것이 비닐만 있으면, 일중 비닐만 있으면 안에 따뜻한 공기가 외부의 찬 바람에 의해서 계속 빠져나가고, 비닐 피복재 자체가 예를 들면 적외선을 투과시킬 수 있는 조건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를 전달하고 열을 전달하는 건데 밖에서 들어오기도 좋지만 안에 따뜻한 열이 이 파장을 통해서 내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온자재를 쓰게 되면 이 열이 밖으로 나가거나 차가운 공기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온도가 덜 빠져나가게 되는데 주로 이제 요즘에는 농가분들께서 타격 보온 커튼이라는 걸 많이 쓰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요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높습니다. 예를 들면 1중, 2중, 3중 비닐인 농가가 3중에다가 요거를 타격 보온 커튼을 설치하면 200평 기준에서 최근에 아무리 못 들어도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게 되면 50% 보조를 받았을 때 내 돈으로 500만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이 500만 원을 타격 보온 커튼을 칠 것이냐 아니면 해마다 100만 원씩 기름값을 덧대가지고 5년을 그냥 없이 쓸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농가분들께서 되게 남자분들은 기름값을 덧댈 거라고 하지만 같은 사모님들은 일하실 때 그늘을 지게 만들기 위해서 타격 보온 커튼을 좀 사용하자고 하시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의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5년 지나 6년 지났을 때 내가 내 돈 주고 다시 설치할 거냐라고 하는 대답을 받았을 때 그 문제를 그런 답을 문항을 받았을 때 내가 내 돈 주고 설치하겠다고 하는 분들만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만큼 내 돈 주고 설치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필요하신 분들이고 또 하나 이게 완주 같은 경우도 고산 지역이나 이쪽은 추운 지역인데 이런 추운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100만 원 더 쓰겠다고 하는 기름값이 200만 원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에너지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투자지 내가 이거를 보조 500만 원 나오니까 내도 500만 원 세이브 시킨다 절약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타격 보온 커튼은 5년도 안 됐는데 철거를 하셔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농가분들이 하우스가 토경을 재배하는 하우스에서 경사도가 완만한데 타격 보온 커튼을 좀 무리하게 설치하다 보니 올리고 내릴 때 기계에 부담이 많이 되고 퓨즈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끝까지 안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말았다고 했는데도 상단부에서 1m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늘을 지게 하니까 광이 안 들어온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타격 보온 커튼이 설치되는 순간에 내가 모르게 하우스가 건조해집니다. 하우스가 건조해지면 남들이 물을 토경 농가분들 예를 들면 5일에 한 번 물을 줄 때 내가 하우스가 건조해지고 딸기가 그 물이 부족한 게 나타나는 게 잎이 작아지고 이런 문제가 보이면 물을 3일에 한 번 준다든가 물을 주는 것까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우스의 환경이 바뀌면. 그런데 그런 관리는 안 해주고 남들 5일에 한 번 주니까 나도 5일에 한 번 주면서 타격보온 커튼 설치해놓고 건조한 줄 모르면 작물 재배가 안 되니까 이놈의 타격보온 커튼 때문에 안 돼 하고 이제 없애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농가분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투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이게 그만큼 효과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요. 이 난방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 농사기 때문에 딸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기름값 안 나온다고 에너지 절감한다고 기름값 아끼려고 농사 지으면 재미가 없어요. 딸기 농사가. 남들이 한 달에 제가 계산주를 해보면 한 동의 기름값이 한 작게 예를 들면 매월 최소 50만 원씩 해서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이 4개월 예를 들면 11월달 반제만 한다고 쳤을 때 3월 반까지 치면 거의 난방을 4개월만 하는데 한 동에 50만 원 정도를 쓰겠다는 목표로 재배한 것과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의 그 소득을 보면 기름값이 조금 10% 20% 높으신 분들이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름값 소비된 것보다 투자 대비 효과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온실 표면에서 뺏기는 열을 그만큼 내가 난방으로 보충해 주지 않으면 하우스 내부 온도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방 부하라는 걸 계산하는데 딸기의 생육 적원을 쭉 관찰을 해보니 딸기라고 하는 것이 딸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작물의 생육 저본을 쭉 살펴보니 딸기라고 하는 작물이 절대로 저온성 작물이 아닌 것이 저본 예를 들면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는 적당한 온도는 23도, 18도에서 23도입니다. 이게 절대 낮은 온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를 들면 15도에서 20도의 쑥갓이나 이런 애들보다 더 높은 온도를 좋아해요. 배추 같은 경우는 가을 작기에 심지만 얘도 보면 13도에서 18도잖아요. 초기에 생육을 왕성하게 할 때는 18도, 그 다음에 수확할 때 되면 13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딸기라는 것이 11월 달부터 우리가 3월 달 지금 뭐 하우스에서는 3월 달에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절대 낮은 온도를 좋아하는 저온성 작물이 아니다. 시기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밤 길이가 길어지고 낮에 짧아지는 이 단일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을철 심어서 화분화가 된 조건에서 재배하다 보니 우리가 겨울을 지나는 것 뿐이지 추운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재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 온도를 보면 우리가 최저 온도라고 해가지고 보면 이게 3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3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먼 너 좀 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미묘를 월동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노지에다가 딸기를 심어놨다가 어미묘를 정식할 때 그걸 캐서 이렇게 심는 농가분들은 겨울 동안에 얘네들이 쉬도록 내뒀다가 3월달에 심는 거잖아요. 근데 하우스에다 얘가 심어놓고 3도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꽃대가 나오는 게 늦어지고 과일이 익는 속도가 늦어지고 전체적인 생장 속도가 늦어지고 잎이 나오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확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도, 이거는 3도라고 하면 최저잖아요. 우리가 요거를 반온도가 5에서 10도 범위 내에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난방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동해온도, 우리가 묘를 저장을 할 때 저한저장고에 저장을 할 때 어떤 농가분들이 영하 2도면 좋겠다 싶었더니 온도가 이제 초비에 바로 집어넣고 중심부의 온도가 안 떨어지니까 영하 10도로 내렸다가 점점 올려가지고 영하 5도까지 올리는데 실제 5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온도계를 보면 5도가 되면은 이 냉기가 확 돌아가는 게 아니고 5도, 영하 6도나 영하 7도까지 내려가야 냉동기 동작이 멈추고 영하 3도, 영하 4도, 영하 3도까지 올라가야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도 해가지고 전체 한 4도 정도 편차가 되는데 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영하 5도로 났을 때도 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하 5도로 꾸준하게 지나가 버리면 조직이 안에 있는 세포들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다 얼어가지고 세포가 깨지는 문제가 생겨요. 세포가 깨지면 식물체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 온도가 영하 5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에서 보면 생육 적연을 최저 온도하고 최저 온도하고 최고 온도, 그다음에 생육 적원에서 18도하고 야간에 10도를 더해 보면 이거가 두 개 똑같이 28도가 나오고 이 평균 온도가 14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딸기는 평균 온도 14도에서 가장 왕성한 생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온도 14도가 되는 조건이 대개 보면 10월달, 11월달,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이에요. 그래서 딸기를 정식해놓고 딸기의 채세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10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딸기가 가장 왕성하게 나오는 기간은 2월달부터 3월달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데 이제 농가분들이 이 딸기가 가장 왕성하게 클 수 있는 10월달보다 조금 욕심을 더 내가지고 피트모스 상토를 쓰시는 분들이 빨리 비료를 먹여가지고 일화방을 갖다가 몽창 수확하려고 9월달 정식 해놓고 화학 분화의 어떤 점검 분화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거나 이하방의 분화가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EC를 1.0, 1.3까지 올려버리면 일하방의 분화가 돼 있던 애들은 좀 튼실하게 꽃대가 올라오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꽃대도 전체적인 나오는 속도가 늦어지고 이하방 분화 속도가 지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월 정식하고부터 9월 25일 정도까지는 딸기를 초세를 확보하는 방법보다는 살려두면서 이하방의 분화를 좀 유도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농가분들께 낮은 이시 0.8 이상으로 올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주고 질소 같은 경우는 원래 처방관 야마자키 표장 처방이 기본 처방인데 그거보다
한 40% 정도를 감해서 질소를 줄여가지고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토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내가 올해 만약에 새 상토를 가지고 농사를 진다 그러면 이 씨를 조금 높게 주셔도 돼요. 초반에 뭐 예를 들면 남들은 0.5나 맹물로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버퍼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코이어 상토나 혼합 상토나 뭐 피트모스다 그러면 혼합 상토 같은 경우는 0.5 예를 들면 근데 이제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내가 첫 재배다 그러면 0.6 정도부터 0.8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토가 비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재배잡기가 상토를 2년 3년 사용한 농가시다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비료를 좀 낮게 시작하셔야 이하방 분할까지가 원활하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우스에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저렴한 방법이 이 건숙구 방식의 온도계인데 이게 이제 건고 온도하고 습고 온도계가 있고 이 습고 온도계에 물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온도를 확인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선풍기나 소풍기 같은 걸로 바람을 불어줘야 이 온도계 부분에서 물이 날아가면서 이 주변의 열을 뺏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고 온도하고 습고 온도값의 온도 편차를 조경표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온도값을 읽으면 그게 이제 온도하고 습도값이 저렴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 방법이고 대개 농가분들에 가보면 이런 온습구 방법의 이제 그 온도계를 눈에 잘 보이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배쳐가지고 대개 보면 이 뒤에 보면 이렇게 판 같은 고정체가 있는데 이 고정체에 햇볕이 바로 들게 되면 이 뒤에 부분이 이제 뜨거워지고 그럼 온도값이 안 맞게 됩니다. 온도값이 안 맞으면 당연히 온도값에 따른 습도값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 두고 관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네덜란드 프리바에서 이제 그 연동하우스에서 복합환경 제어라고 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 그 백엽상 그 측정 박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냥 일반 공간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고 이 온도 센서는 나중에 여기에 이제 물통이 들어가고 똑같이 심지가 연결되면 이 건구하고 습구의 온도 편차로 온도하고 뭐 수분 부족량 등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기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 유지 보수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IoT 백엽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지금 공방에서 이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구 그다음에 습구가 있고 팬이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물통이 있고요. 요거는 만든 초창기 버전이고 지금은 이 커버 쪽에다가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와이파이랑 연결할 수 있는 보드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센서가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커버가 씌워진 형태로 제작이 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보는 거고요. 농가분들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근권 온도의 변화인데 이 농가께서는 아침 한 8시인가 8시 반 정도 아니 9시 정도에 오셨나 보다. 9시에 처음 물이 들어갔고 하루에 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주시는 농가입니다. 아마 하루에 이 정도 네 번밖에 안 준다 그러면 아마 피트모스 농사를 지으시는 농가분 같고요. 그래서 하우스의 근권 온도를 보면 온도가 쭉 햇볕을 받아가다 쭉 올라가다 보면 거의 오후 6시에 가장 높은 온도를 찍었다가 밤새도록 식으면서 아침 10시 정도에 가장 낮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권 온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가분께서는 낮에 온도가 27.5도까지 올라가 보니까 하우스에 어떤 뭐 측창을 개방해 두고 이거를 그냥 온도가 이제 해가 지는 순간에 다시 이걸 빨리 안 닫아가지고 너무 떨어졌다가 다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관리했던 것보다 에너지를 그만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 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딸기 이렇게 이제 백엽상으로 측정된 거를 2017년도 1월 중순부터 제가 이제 평균 온도를 3월 20일까지 평균 온도를 쭉 살펴본 건데
이게 왜 3월 20일까지밖에 없냐면 대부분 농가분들이 3월달이 되게 되면 이제 이 백엽상을 되게 관리를 안 하셔요. 그래서 3월 20일까지 정도인데 3월 20일 정도가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난방을 이제 중지하는 시기고 1월 중순은 평균 온도로 봤을 때도 가장 그 낮은 온도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평균 온도 값인데 14도 이상으로 관리했던 이 농가가 200평으로 환산했을 때 4.4톤 이상의 수확을 했던 농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회색으로 관리한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이 해에 3.75톤 정도 수확을 하셨고 가장 낮게 관리하신 농가가 이제 3.5톤 정도 수확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1월달 제일 추운 기간에 평균 온도를 좀 높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수확량이 많았다. 근데 이제 평균 온도를 높게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을 떼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아까처럼 낮에 온도를 그만큼 덜 버리면 낮에 우리가 하우스 측창을 열었다가 온도가 더 떨어지기 전에 하우스를 닫아버리면 그 온도가 잡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겨울에 반에 다가오기 때문에 야간에 그만큼 기름을 좀 덜 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으로 기름을 떼는 방법과 온도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겨울철에 온도를 좀 잡는 방법으로 관리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기름값은 적게 들어가면서 평균 온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체류의 이제 지온의 변화를 보게 되면 대개 보시면 최고 한계 온도가 다 25도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저온도 보면 거의 뭐 15, 18도고 최저 한계가 13도입니다. 다 보면 똑같습니다. 작물이 다르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최고 온도는 왜 25도로 한계가 되냐면 근권부의 온도가 25도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양 중에 산소가 존재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2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작물이 뿌리에서 호흡량은 증가되는데 토양 속이나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는 그만큼 부족해지기 때문에 작물이 충분히 호흡을 못하게 되면 양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작물 생기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한계 온도가 13도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질소인산 가리 중에서 다량 원소인 이 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온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데 13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흡수도가 거의 7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온이 13도까지 내려갔을 때 70%까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흡수되지 못한 인산이라고 하는 비료가 토양 중에 집적이 되고 토양에 집중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다시 이제 물을 흡수할 때 그만큼 이 씨가 뿌리 주변에 산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뿌리가 그만큼 물을 흡수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흡수가 돼줘야 되는데 그만큼 흡수도 안 되면서 뿌리에서는 물이나 비료를 흡수하는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계 온도를 13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농가분들께서 10도 이하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10도 이하가 됐을 때는 칼륨이나 질산제 질소 흡수가 감소하는데 우리 토경 농가분들이 이 아미노산 비료를 되게 좋아하셔요. 근데 이 아미노산 비료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요소 비료가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뀌면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흡수된 암모니아태 질소하고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글루탐산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얘가 탄수화물과 질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농가분들이 영양제로 많이 쓰고 있어도 좋은데 이 암모니아태 질소가 온도가 변하더라도 흡수에 크게 변화가 없는 비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졌을 때 흡수가 잘 되면서 농가분들께서 비료가 좀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줬을 때 효과가 쉽게 느껴지는 것이 이 암모니아태 질소여서 농가분들이 좀 많이들 쓰고 계신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암모니아태 질소가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광합성 산물 대비 암모니아태 질소를 빨리 광합성 산물인 탄수화물하고 암모니아태 질소하고 빨리 결합을 해가지고 얘는 딸기는 딸기 몸에서 독이 안 되는 성분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겨울철에 지난 2019에서 2년 넘어오면서
겨울철에 흐린 날이 많고 흐린 날이 많으면서 낮에 빛이 약하게 되면 광합성의 산물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데 흡수되는 비료는 계속해서 증가가 돼버리면 얘가 그거를 다 소화를 못 시키면서 뭐 예를 들면 꽃받침이 검게 변한다든가 아니면 과일의 색이 검게 변한다든가 과일의 품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과일 내부가 공동현상으로 해서 이제 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암모니아테실소나 아미노산 비료를 빛이 약한 조건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거는 온도에 따른 광합성의 뭐 속도인데 결국은 작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돈을 들여가지고 그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잘 되는 온도, 광합성이 잘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하우스를 지어준 농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관리 포인트인데 여기 보시면 대개 보면 20도 전후에서 20도에서 뭐 23도까지가 많은 작물들이 광합성이 잘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딸기의 저공 같은 경우도 18도에서 23도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에 머무게 되는데 이 정도에서 자연적으로 온도하고 습도를 보면 이 정도 습도에서 이 정도 온도에서는 습도가 예를 들면 뭐 50% 이하로 낮아진다든가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서 예를 들면 70%보다 높은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대개 보면. 그러면 이 온도값에서의 이제 우리가 습도값을 살펴봤을 때 습도값도 가장 작물이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조건값에 들어오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재배할 때 햇빛이 있는 조건에서는 예를 들면 25도까지 올라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딸기라고 하는 것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작물이기 때문에 내가 작물을 재배함에 있어서 일화방에 수확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작물이 좀 가라앉는다 치면 근검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낮에 최고 온도를 한 28도까지 올려주더라도 얘가 충분히 물 흡수를 잘하고 증산을 많이 하면서 이제 작물이 초세를 회복하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낮에 몇 도까지 온도를 관리해야 되냐 이런 질문은 작물이 어느 정도의 초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먼저 살펴지지 않으면 몇 도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뭐 변원 관리는 질문 받고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시간이 2시 11분인데 2시 20분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메시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정장님께서 동당 적정 물량을 계산하는 법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놓으셨네요. 딸기 같은 경우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하루에 어느 정도 물을 증산을 하는지 적정한 양이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니까 일당 250ml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농가분들께서 예를 들면 주당 250ml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양액재배 같은 경우는 물을 내가 줬을 때 배출되는 거 예를 들면 밑으로 빠져나오는 배액이 최소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배액을 50% 계산하면 주당 하루에 500ml 정도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 번에 물을 100ml씩 준다 그러면 하루에 5번 정도가 적정량이고 내가 혼합상토에서 물 빠짐이 좀 잘 된다 그러면 주당 만약에 100을 주게 되면 거의 8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티로폼 베드의 혼합상토다 그러면 주당 30부터 시작해 보시면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당 30cc만 주더라도 30ml만 주더라도 그 혼합상토의 스티로폼 베드 같은 경우는 배액률이 50%가 됩니다. 그러면
1회 주는 물량은 주당 30 곱하기 만약에 이게 이제 나오는 양 50% 잡아서 500을 주려면 많게는 13번 더 줘야 되는데 그렇게 주려면 물을 너무 자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식하고 나서는 뭐 30씩 해가지고 9번 뭐 이렇게 1시간 정도에 한 번씩 주다가도 그걸 점차로 줄여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스티로폼 베드의 혼합상토 같은 경우는 이 각이 모서리가 많이 져 있고 반근지의 상태에 따라서 배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당 30으로 시작해가지고 횟수나 그 관주량을 좀 조절해주면 되고요. 우리 토경 같은 경우는 하루에 1평방미터에서 약 4ml 정도가 증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200평이다 그러면 660제곱평방미터고 여기서 4ml 정도가 날아간다 치면 하루에 약 2.5톤 정도가 물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물을 줄 때 하루에 최소 2.4톤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정식하고 났을 때 작물에 잎이 많지가 않을 때는 요거의 반절 정도만 주면 돼요. 예를 들면 2.4톤이 아니라 반절이다 그러면 1.2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잎이 좀 많이 크고 이렇다 치면은 2톤까지 주는데 또 하나 조건까지 바뀌죠. 우리가 심어져 있는 작물이 심어져 있는 고랑은 그렇지 않은 전체 면적 대비 5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4톤을 4분의 1하면 하루에 600리터 정도가 증산을 한다고 계산했을 때 요거를 내가 이제 만약에 3일에 한 번 준다 그러면 최대량이 3일에 1.5톤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00리터를 작물 초기에는 이 반절량으로 계산하면 300리터인데 매일 300리터가 주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뭐 3일에 1톤 이런 식으로 물량을 재배 정도에 따라서 가감을 해주셔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좀 요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계산식으로 우리 얼굴 보면서 강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